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수많은 별들을 삼킨 채 인공의 빛으로 스스로를 밝혔다. 그 빛의 정점에 선 6성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아스테리아는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채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뒤섞이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요리와 세련된 향수 냄새가 섬세하게 떠다녔다. 강서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려함보다는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 그녀의 손에 들린 클러치백은 명품이었지만 마치 빌려온 옷처럼 어색했다. 이곳의 모든 것들이 그랬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언니,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목소리만으로도 꿀이 떨어질 듯한 달콤함. 이복 동생 강유라였다. 순백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은 유라는 마치 이 파티의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었다. 웨이브진 긴 머리카락은 조명을 받을 때마다 갈색빛으로 반짝였고, 웃을 때마다 살짝 휘어지는 눈매는 누구에게나 보호 본능을 일으킬 만큼 사랑스러웠다. 서연은 유라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가시를 보았다. 아주 어릴 적부터 유라는 언제나 그런 아이였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인형 머리를 자르거나, 그녀가 가장 아끼는 책에 주스를 쏟아놓고는 순진한 얼굴로 사과하던 아이. 그리고 언제나 모든 잘못은 서연의 부주의함으로 돌아갔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오늘 언니를 위해 마련한 자리인 거 알잖아. 아빠랑 엄마도 언니만 기다리고 계셔. 유라가 서연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그녀를 이끌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서연에게는 마치 차가운 뱀이 몸을 감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나를 위한 자리. 서연은 속으로 씁쓸하게 되뇌었다. 오늘 이 자리는 유라가 제안한 것이었다. 최근 서연이 맡았던 대규모 M&A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고, 그동안 서먹했던 가족 관계를 회복하자는 명목이었다. 아버지 강 회장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새어머니인 한 여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유라의 성화에 결국 허락했다. 서연은 그들의 의도를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유라 성의를 봐서 나와다오. 네가 언니잖니. 언제나 그랬다. 그녀는 언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해해야 했다. 테이블에는 아버지 강인철 회장과 새어머니 한미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딸을 보고도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헛기침만 했다. 한 여사는 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다. 일하는 애가 파티 올 때는 좀 꾸미고 와야지. 이게 뭐니 꼭 상가집에 온 사람 같다. 날카로운 말에 심장이 찔린 듯 아팠지만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다효는 이제 익숙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엄마, 왜 그래? 언니는 원래 수수한 게 매력이잖아. 그리고 오늘 언니가 주인공인데. 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한 여사를 말리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그러고는 서연을 향해 미안하다는 듯 웃어 보였다. 그 연기력에는 언제나 감탄하게 된다. 그래, 서연아, 네가 이번에 큰일을 해냈다고 들었다. 우리 유라가 네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더구나. 강 회장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칭찬은 서연의 귀에 닿지 않았다. 유라가 칭찬을 해 서연의 프로젝트에 대해 유라가 알 리 없었다. 그녀는 금융이나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였다. 모든 것은
유라가 짜놓은 각본일 뿐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지만 서연은 모래를 씹는 듯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그녀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하필 오늘일까?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나를 부른 거지? 분명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한 여사의 경멸, 어린 시선과 아버지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유라의 과장된 친절함이 그 증거였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내 최고의 증권사에 입사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치열하게 실력을 증명했고 5년 만에 업계에서 손꼽히는 M&A 전문가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내심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 여사와 유라의 등살에 밀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성공은 가족 내에서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언니, 이 와인 정말 맛있다.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래. 한번 마셔봐. 유라가 붉은 액체가 담긴 와인잔을 서연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깊고 진한 루비 색깔의 와인이 잔 속에서 우아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와인에는 조예가 깊었지만 지금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다. 이 불안한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괜찮아. 나는 물 마실게. 에이, 왜 그래? 오늘 같은 날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우리 자매. 화해의 의미로 짠하는 거야. 응, 유라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졸랐다. 그 눈빛에 담긴 가짜 애원에 서연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아니, 흔들렸다기보다는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여기서 거절하면 또다시 그녀는 분위기를 망치는 까다로운 딸이 될 터였다. 서연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그래, 딱 한 잔만 할게. 와, 신난다. 유라가 아이처럼 기뻐하며 자신의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래, 위하여. 서연은 마지못해 잔을 부딪히고는 와인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부드러운 탄닌과 깊은 과일 향이 혀를 감쌌다. 확실히 좋은 와인이었다. 하지만 그 향기 끝에 아주 미세하게 혀끝을 스치는 이질적인 쓴맛이 느껴졌다. 너무나 희미해서 착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녀는 무심코 유라를 바라보았다. 유라는 서연이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기쁨이나 안도감이 아닌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것과 같은 차가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순간 서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아, 원샷이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기분 좋게 마시는데 빼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강요와 같은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남은 와인을 전부 마셔버렸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붉은 액체가 유난히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졌다. 그때부터였다.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가벼운 현기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럼증은 더욱 심해졌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궁거렸다.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졌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유라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나 좀 어지러워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온몸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건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다. 약이다. 와인에 약을 탔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녀의 몸은
그녀의 의지를 배신하고 있었다. 어머, 언니 괜찮아? 많이 취했나 보네.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하지만 서연의 귓가의 속삭이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언니? 너무 걱정 마.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언니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온 것뿐이니까. 그 목소리에 담긴 악의에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유라를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의식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나이가 지긋하고 배가 불룩 나온 남자.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그의 얼굴이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박 회장이었다. 재계에서 더럽기로 소문난 늙은 여우. 안 돼. 서연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유라가. 그녀의 가족이 자신을 이 늙은이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녀의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녀 지신 이 거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새어머니 한 여사의 경멸 어린 미소가 보였다. 쓸모없는 연인 줄 알았더니 이럴 때 써먹을 때가 있네. 아버지 강 회장은 끝내 외면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유라의 팔이 그녀의 몸을 단단히 붙들고 어딘가로 끌고 갔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과 그 빛을 받으며 웃고 있는 유라의 악마 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의식이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빛을 향해 떠오르는 잠수부처럼 아주 서서히 돌아왔다. 강서연의 첫 감각은 통증이었다. 누군가 머릿속을 날카로운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지독한 두통,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무력감. 그녀는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익숙하지 않은 천장이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하얀색 몰딩과 중앙에 위치한 모던한 디자인의 조명.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유라의 배신 어린 미소. 박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빛. 어둠 속으로 꺼져가던 마지막 순간. 땅했다. 그 사실을 인지하자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와 인기척에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번개처럼 흘렀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박 회장의 늙고 추한 모습이 눈에 들어올까봐,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했던 최악의 악몽이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박 회장과는 거리가 먼, 젊고 잘생긴 남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 날렵한 턱선과 높은 콧날, 얇은 실크시트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어깨와 가슴 근육은 그가 평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짐작게 했다. 자는 모습마저도 한치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얼음 조각상 같은 남자. 서연은 숨을 죽였다. 이 남자는 누구지?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으며 경악스러운 그림을 완성했다. 권지혁, 진성그룹의 총수이자 재계의 얼음 황태자로 불리는 남자.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20대의 그룹을 물려받아 10년 만에 재계 서열 5위권으로 끌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얼굴은 경제 잡지와 뉴스에서 수없이 봐왔다.
왜 그가 여기에 있는 거지? 박 회장은 어디 가고?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호텔의 최고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어젯밤 파티가 열렸던 아스테리아와 같은 호텔이었다. 바닥에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최고급 수트 재킷과 넥타이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 의자에는 자신이 어제 입었던 네이비색 원피스가 구김 하나 없이 곱게 개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세심하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때였다. 남자의 길고 짙은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가 서서히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담은 듯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 눈동자가 서연을 향하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권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혼란이 아닌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한 CEO 특유의 냉정한 분석만이 감돌았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차분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보고를 요구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시트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다행히 속옷은 모두 입고 있는 상태였다. 몸에 특별한 통증이나 불쾌한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데요. 서연은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들이 보일 법한 반응 비명, 울음, 혹은 분노이 아닌 냉정한 반문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 헤드에 기댔다. 단단한 상반신이 드러나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여긴 내 방이다. 권지혁이 짧게 말했다. 어젯밤 기억은 와인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납니다. 그 후에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약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던 끔찍한 순간이 떠올랐다. 권지혁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인상을 썼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박 회장과의 마지막 미팅이 있었지. 그가 건넨 와인을 마신 후부터 기억이 흐릿해. 박 회장.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제 박 회장을 만나셨습니까? 그래, 진성바이오 인수합병건의 최종 담판 자리였다. 권지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박 회장, 그 늙은 여우가 왜 당신 입에서 나오는 거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과 권지혁, 두 사람을 노린 함정이었다. 강유라와 박 회장이 꾸민 짓, 아마도 그들의 계획은 약에 취한 서연을 박 회장의 방으로 보내고 동시에 권지혁에게도 약을 탄 술을 먹여 중요한 계약을 망치거나 혹은 그에게 다른 여자와의 스캔들을 뒤집어 씌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서연과 권지혁이 같은 방에 있게 된 것이다. 제 이복 동생과 박 회장이 꾸민 짓입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내리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아마 원래 계획은 저를 박 회장에게 보내고 당신에게는 다른 함정을 파놓았겠죠. 하지만 무언가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권지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마치 복잡한 투자 보고서를 검토하듯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나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권지혁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침착한 여자는 처음이었다. 이름이 뭐지? 강서연입니다. 아버지는
강인철 회장님이시고요. 강인철 회장. 얼마 전 우리에게 적대적 M&A를 시도하다 실패한 그 사람 딸이었군. 권지혁이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서 딸을 팔아서라도 박 회장에게 주를 대려한 건가? 그의 직설적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서연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권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 가운을 걸쳤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룸서비스로 커피와 물을 주문하고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 2개를 살폈다. 아주 미세하게 침전물이 남아있군. 아마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계열의 약물이겠지. 의식을 잃게 만들지만 몸에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의 전문적인 분석에 서연은 놀랐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권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그의 눈은 서연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있었다. 우선 여기서 나가야죠. 그 다음은 제 동생과 박 회장,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서연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비서를 통해 무언가를 지시했다. 잠시 후 호텔 직원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안에는 서연의 사이즈에 맞는 새 옷과 신발이 들어있었다. 이걸 입고 나가. 어제 입었던 옷은 증거물로 내가 확보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건 내 명함이다.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하도록. 박 회장은 내게도 빚을 졌으니까 그는 서연에게 어떤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의 불필요한 말도 없었다. 그는 오직 상황과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그의 태도가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서연은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창밖을 보며 기다려주는 매너를 보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괜한 소문으로 회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관없다. 권지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는 소문 따위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당신의 복수가 내 사업에 방해가 되게 하지는 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서연은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호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어젯밤의 절망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타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복수심만이 남았다. 강유라, 엄마, 그리고 아버지. 당신들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가장 쓸모없다고 여겼던 나를 가장 위험한 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권지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택시는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강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높은 담벼락과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갖춘 호화로운 저택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집이 바로 그녀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곳을 따뜻한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언제나 차가운 전장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서연은 잠시 제자리에 서서 굳게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다. 어젯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긴 것을 되찾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다. 스스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한미숙 여사와 강유라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장된 놀라움과 걱정이 떠올랐다. 어머, 서연이 너 이제 들어오는 거니? 밤새 어디 있다 온 거야? 엄마랑 유라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한 여사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날카롭게 서려 있었다. 언니 괜찮아.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유라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어젯밤 악마처럼 차갑게 웃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두 사람의 위선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걱정했어 뭘. 서연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어젯밤 파티 정말 즐거웠는데 특히 유라 네가 따라준 와인이 아주 인상적이었어. 그 말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한 여사가 재빨리 나섰다. 와인이 어쨌다는 거니? 네가 술에 약한 걸 가지고 누굴 탓해? 그런가요? 하긴 제가 술에 약하긴 하죠. 서연은 순순히 인정하며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꿈까지 꿨지 뭐야. 내가 호텔 방에서 눈을 떴는데 옆에 박 회장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꿈. 무슨 소리야? 언니 유라가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사슴처럼 흔들렸다. 글쎄,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해서 말이야. 서연은 클러치에서 권지혁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다. 진성그룹 대표이사 권지혁. 검은색 명함 위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이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다. 진성그룹 권지혁 대표님 방이었거든. 어떻게 된 일일까? 유라야, 네가 나를 박 회장님께 데려다 주기로 한 거 아니었니? 명함을 본 한 여사와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계획이 틀어져도 한참 잘못 틀어졌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은 것이다. 박 회장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인 권지혁과 엮여버린 것이다. 난 몰라. 언니가 취해서 비틀거리길래 호텔 직원에게 방까지 부축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야.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발뺌했다. 그래, 그럼 호텔 CCTV를 확인해보면 알겠네. 네가 어느 방 키를 받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서연의 차분한 방역에 유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이미 원하는 반응은 충분히 얻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곧장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그자마자 그녀는 팽팽하게 유지하던 긴장의 끈을 놓았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책상 의자를 붙잡고 몸을 기댔다. 잠시 가쁜 숨을 고른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익숙하게 손을 움직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가였다. 정보는 그녀의 무기였고 분석은 그녀의 갑옷이었다. 가장 먼저 검색한 것은 진성바이오 인수 합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자로 속보가 떠 있었다. 속보 진성그룹 태평양 바이오 인수 최종 결렬 막판 협상 이견. 기사 내용은 모호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딜이 무산되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았다. 권지혁이 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당하고만 있을 남자가 아니었다. 박 회장은 곧 권지혁의 무자비한 보복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이전 기회야.
서연은 자신의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회사, 대형물산의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다운로드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건실한 중견기업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박 회장의 태평양 바이오와의 협력은 그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을 것이다. 딸을 팔아서라도 잡고 싶었던 동아줄이라 서연은 자료를 분석하며 입술을 비틀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대형물산의 재무 상태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특히 박 회장 측과 진행 중이던 몇몇 프로젝트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명백한 분식회계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번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이 번호는 어떻게... 김민준 대리, 나야. 김민준 대리는 서연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그녀의 실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특히 정보 수집과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휴가를 내셔서 걱정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좀 있어. 보안 유지는 기본이고 해줄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팀장님 부탁이라면 뭐든지요. 서연은 박 회장의 태평양 바이오와 아버지의 대영물산 사이에 비공식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위험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민준 뿐이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롭기만 한 정원의 풍경이 오늘따라 위선적으로 보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유라와 박 회장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차갑게 그려지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강서연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M&A 전문가로서의 일상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밤에는 김민준 대리가 보내오는 자료들을 분석하며 대영물산과 태평양 바이오를 올가맬 거미줄을 촘촘히 엮어가고 있었다. 집에서의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유라와 한 여사는 서연의 눈치를 보며 쥐 죽은 듯이 지냈고 아버지는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 어린 눈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평화가 서연은 역겨웠지만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가면무도회를 계속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몸에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향이 역하게 느껴지고 아침마다 이유 없는 메스꺼움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뚜렷해졌고 그녀의 머릿속에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시얼마, 지난달 그날 이후로 생리가 멈춰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늦은 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을 빠져나와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으로 향했다. 임신 테스트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물건을 손에 쥐었을 때 그녀는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잠갔다. 차가운 타일에 한기가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테스트를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눈을 감고 애써 침착해지려 노력했다. 아닐 거야. 아닐 리가 없어. 단 하룻밤이었을 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간절한 부정을 비웃었다. 선명한 두 개의 붉은 선. 서연은 테스트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복수.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인가? 배신과 기만으로 얼룩진 그 밤에 생겨난 이 작은 생명. 이것은 그녀의 발목을 잡을 족쇄인가? 아니면 신이 내린 또 다른 시련인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서연이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던 전략가.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시뮬레이션처럼 펼쳐졌다. 아이를 지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죄 없는 생명을 제 손으로 죽이는 것이었다. 혼자서 낳아 기른다. 하지만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싸워나갈 수 있을까? 그녀의 가족은 이 아이를 빌미로 그녀를 평생 괴롭히려 들 것이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권지혁. 그 역시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박 회장과 자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힘과 자원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감정 대신 철저한 계산과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래,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서연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약점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신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리고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자료들을 완벽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다. 대영물산의 분식회계 증거, 박 회장과의 부당 내부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강유라의 역할까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얀 봉투에 임신 테스트기를 넣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권지혁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냉정한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성그룹 비서실입니다. 권지혁 대표님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강서연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대표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전해주시죠. 아스테리아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증거물에 대해 논의할 일이 있다고요. 서연의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비서의 목소리 대신 낮고 차가운 권지혁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다, 무슨 일이지?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 뒤 대표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주도권은 자신이 쥐어야 했다. 진성그룹 본사 50층. 대표이사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거대한 공간은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용건이 뭐지? 바쁜 사람 시간 뺏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올려놓았다. 권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한 순간 그의 냉정한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아이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서연은 그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저는 돈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권지혁은 서연의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대영물산과 태평양 바이오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보고서. 그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다. 이걸 전부 혼자서 알아낸 건가?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연은 숨을 골랐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던질 시간이었다. 권 대표님, 당신과 저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의 책임도 생겼죠.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리켰다. 이 아이는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려면 안전한 울타리와 완벽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당신 역시 박 회장에게 복수하고 이번 합병 결렬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야 할 거고요. 그녀는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저와 계약하시죠. 1년짜리 계약 결혼.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고 우리의 적들을 함께 처리하는 겁니다. 당신은 제 정보와 분석력을 이용해 박 회장과 대영물산을 무너뜨리고 저는 당신의 힘을 방패 삼아 제 가족에게서 이 아이를 지켜낼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깨끗하게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것이 현 상황에서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사무실에는 서연의 목소리가 남긴 여운만이 맴돌았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흉미론 제니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눈을 맞췄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기묘한 열기가 번뜩였다. 좋아. 그 거래 받아들이지.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동맹이 탄생했다. 권지혁과의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강서연의 삶은 격변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영물산 강 회장의 쓸모없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직함은 진성그룹 미래전략기획실 특별 고문 강서연이었다. 권지혁이 그녀를 위해 만든 자리였다. 그는 서연에게 진성그룹 본사 50층,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사무실을 내주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완벽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필요한 건 뭐든지 김 비서에게 말하면 된다. 인력이든 정보든 자금이든. 권지혁은 서연에게 사무실을 안내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가 제공한 환경은 절대 무심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판을 깔아준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김민준 대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옛 후배였던 김민준을 진성그룹에 특채로 데려왔다. 권지혁은 이유를 묻지 않고 허락했다. 그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서연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조는 번개처럼 신속하고 정교했다. 서연이 밤새 분석한 대영물산의 비자금 흐름도를 본 권지혁은 단 한마디를 던졌다. 희생양이 필요하겠군. 그의 말뜻을 서연은 즉시 알아차렸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성문부터 부셔야 했다. 서연은 자금 흐름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대영물산의 최 이사를 지목했다. 그는 강인철 회장의 충신이자 박 회장과의 모든 더러운 거래를 직접 실행한 인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경제지에 한면 헤드라인이 최 이사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단독 대영물산 최 이사, 수백억 원대 역외 탈세 및 배임 혐의 포착. 검찰,
압수수색 착수, 권지혁의 법무팀이 밤사이에 움직인 결과였다. 서연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은 최 이사의 개인 비리를 정확하게 찔렀다. 언론에 터뜨린 정보는 전체 비리의 극히 일부였지만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검찰을 움직이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대형물산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강인철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최 이사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 네가 한 짓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서연은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진성그룹 특별 고문으로서 진성그룹이라니 네가 왜 거기 있는 거야? 설마 권지혁, 그놈이랑 아버지.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제게 아버지를 걱정할 자격이 있으세요. 어젯밤 술에 약을 타서 늙은이의 침실로 딸을 밀어 넣으려고 하셨던 분이 수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편 강서연의 집에서는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쓸데없이 강서연 그년을 건드려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 한미숙 여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유렉에 악을 썼다. 회사가 휘청거리자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명품백과 보석들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엄마도 동의했잖아. 성공만 했으면 모든 게 우리 거였을 거라고. 근데 일이 이렇게 꼬인 걸 나더러. 어쩌라고. 유라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순수하고 사랑스럽던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탐욕과 불안에 휩싸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다툼은 서연과 권지혁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어왔다. 권지혁이 미리 손을 써서 설치해둔 도청 장치 덕분이었다. 전형적인 오합지졸이군.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어. 권지혁이 찻잔을 들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특히 그녀의 뱃속 아이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의외였다. 그는 아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서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왔다. 서연이 입덧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그의 비서는 귀신같이 알고 신선한 과일과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사무실의 온도와 습도는 항상 그녀에게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심지어 그녀가 앉는 의자까지 임산부를 위한 최고급 인체공학 의자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한기를 느끼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어깨에는 남성용 캐시미어 재킷이 덮여 있었다. 권지혁의 것이었다. 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깬 것을 눈치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 침묵이, 그 무심한 배려가 서연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다. 그들의 공조는 계속되었다. 서연이 적의 약점을 찾아내면 권지혁이 즉시 타격했다. 대형물산의 해외 거래처가 끊기고 은행 대출이 막혔다. 박 회장의 태평양 바이오 역시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거대한 성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적들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보이지 않는 칼날이 강유라와 한미숙, 그리고 강인철 회장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들은 이미 승기를 잡고 있었다. 강서연과 권지혁의 연합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적진에서 마침내 가장 늙고 교활한 포식자가 움직였다. 박 회장이었다. 자신의 자금 줄이던 최 이사가 구속되고 대형물산이 휘청거리자 그는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강인철 회장을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호출했다. 그곳은 법의 감시를 피해 온갖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지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강 회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곳으로 향했다. 강인철이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별장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회장의 고함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박 회장은 골프채를 들고 서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강 회장을 내리칠 듯한 기세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딸 자식 하나를 잘못 키워서 딸 자식 그년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권지혁 그 애송이랑 붙어먹고 내 뒤통수를 쳐. 박 회장은 골프채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자네 딸년이든 뭐든 당장 처리해. 그년 입을 막고. 권지혁 놈한테서 떼어내란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물산은 공중분해될 줄 알아. 자네와 자네 가족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라고. 박 회장의 살기 어린 협박에 강 회장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빌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집으로 돌아왔고 그 분노를 고스란히 한미숙과 강율에게 쏟아냈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서연이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뭐라고요? 그럼 우리 모녀더러 죽으란 말이에요.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금 와서 언니 편드는 거야. 집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포와 분노 속에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계략이 태어났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곳, 강서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향해 있었다. 강서연 그년의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어. 한미숙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권지혁도 결국은 재벌 총수야. 여자의 과거. 특히 임신 스캔들 같은 건 치명적이지. 강서연이 원래 행실이 가볍고 남자를 밝히는 여자였고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해서 권지혁을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 소문을 내는 거야. 맞아. 엄마 유라의 눈이 번뜩였다. 언니는 옛날부터 야망 때문에 물불 안 가리는 애였잖아. 충분히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야. 그들은 곧장 돈으로 매수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기자를 움직였다. 가장 자극적이고 추잡한 단어들을 동원해 강서연을 매도하는 기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이것이야말로 강서연의 숨통을 끊어놓을 비수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가 진성그룹 50층의 지휘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구역질 나는군요. 서연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말했다. 자신의 평판을 더럽히려는 그들의 악의의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보다는 냉정한 계산이 앞섰다. 그녀의 옆에 있던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을 중지시켰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에게 서연은 이제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여자였고 그의 법적인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를 향한 공격은 곧 자신과 진성그룹에 대한 공격이었다. 김비서. 그가 인터컴을 눌렀다. 네, 회장님. 홍보팀과 법무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소집해. 그리고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가장 능한 팀도 하나 섭외하도록 전쟁을 시작한다.
권지혁은 함정을 파기로 결정했다. 적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함정을. 며칠 후 계획대로 인터넷 연예 매체를 통해 기사가 터져 나왔다. 충격 단독, 진성그룹 권지혁 대표. 사생활 문란한 여성 케양의 임신 스캔들에 발목 잡히나. 기사는 익명을 사용했지만 누가 봐도 강서연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한미숙과 유라가 꾸며낸 그대로였다. 강서연이 야망을 위해 여러 남자를 만났으며 현재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권지혁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통 권지혁과 강서연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강유라와 한미숙은 기사를 보며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한 방 먹였다고. 이제 강서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감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오후 2시 정각. 진성그룹의 공식 보도자료가 모든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제목, 진성그룹 공식 입장. 권지혁 대표와 강서연 특별고문의 결혼 및 2세 소식에 대한 공식 발표. 보도자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째, 권지혁 대표와 강서연 고문은 오랜 기간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연인 관계이며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둘째, 두 사람 사이에서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으며 이는 두 사람과 양계 큰 축복이다. 셋째, 오늘 오전에 보도된 악의적인 기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진성그룹은 해당 매체와 최초 유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넷째, 허위사실 유포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다.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된 녹취 파일. 거기에는 한미숙과 강유라가 기자를 매수해 기사를 조작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해서 라고 말하는 한미숙의 목소리와 언니는 원래 그랬다고 소문내라고 말하는 강유라의 목소리가 전국에 생중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강서연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180도 방향을 틀어 희대의 악녀 모녀가 된 한미숙과 강유라에게로 향했다. 인터넷은 그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로 들끓었다. 진성그룹 50층 사무실. 서연과 권지혁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아수라장이 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권지혁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 순간 그가 서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놀라지 말라는, 이제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포식자의 분노는 제 주인을 물어뜯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다. 여론 조작의 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셌다. 강유라와 한미숙은 국민 악녀 모녀라는 칭호를 얻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들이 운영하던 SNS 계정은 비난의 댓글로 마비되었고 현관문 밖은 24시간 내내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공포와 분노 속에서 서로를 핥히며 망가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대중의 비난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완전한 몰락.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김대리. 지난번에 말했던 대형물산과 태평양 바이오 사이의 비자금 계좌. 다시 한번 자금 흐름을 체크해줘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달인나. 팀장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 이사가 구속된 이후로 대부분의 차명 계좌는 동결되거나 정리가 되었는데 유독 한 계좌만 아직까지 꾸준히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준 대리의 보고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동요하고 있는 적진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돈.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다. 계좌 명의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명의입니다. 이름은 Y&M 인베스트먼트, I&M 유라와 미숙. 서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렇게 대담하게 자신들의 이니셜을 쓸 줄이야.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권지혁의 정보팀을 통해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 유주를 추적했다. 결과는 놀랍지 않았다. 한미숙의 먼 친척 명의로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알아냈을 때 찾아왔다. 그 돈은 박 회장의 해외 비밀 계좌에서 나오고 있었고 대영물산과 태평양 바이오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이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M&A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대영물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사기극이었다. 서연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아버지 강인철 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대영물산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부실 상태였다. 박 회장은 이를 알고 접근해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이는 합병 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 계약의 이면에는 대영물산의 모든 부채를 떠안고 알짜 자산만 헐값에 넘기게 만드는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다. 계획대로 합병이 성사되면 대영물산은 얼마 못 가 파산하게 될 터였다. 그러면 박 회장은 합법적으로 대영물산의 부동산과 특허 기술들을 헐값에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강인철 회장 일개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뒷돈을 챙겨주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를 제 손으로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추악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성의 표시이자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강서연 자신이었다.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그녀를 박 회장에게 제물로 바쳐 거래를 확정짓고 동시에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아버지는 그저 우유부단하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회사와 딸을 모두 팔아넘긴 추악한 공모자였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작은 연민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뱃속의 아이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당한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고 그런 아들을 믿었던 할아버지를 위한 눈물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권지혁에게 가져갔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권지혁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졌다.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이군. 그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단순한 스캔들이나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금융사기 범죄였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에요. 권지혁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결의에 동조하는 듯한 강렬한 빛이 감돌았다.
무대는 어디로 할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빌딩 숲 사이로 대형물산의 낡은 사옥이 보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왕국이라며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곳,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 그분의 왕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드려야죠.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다음 주에 열리는 대형물산 정기주주총회. 그곳이 우리의 무대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결전에 서막이 올랐다. 대형물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회사에 존폐가 걸린 중요한 합병 안건이 상정되는 날인 만큼 소액 주주들부터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기자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에 쏠려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강인철 회장이 초조한 기색을 애써 감춘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다른 임원진들이 굳은 표정으로 배석해 있었다. 주주석 맨 앞자리에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박 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마치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한미숙과 강유라도 그 옆에 보란듯이 앉아 있었다. 며칠간의 칩거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둔 사람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오늘 이 합병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태평양 바이오와의 흡수 합병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봉을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서연이 서 있었다. 우아한 블랙 원피스는 살짝 불러온 그녀의 배를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이나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요하고 강인한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진성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회의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CEO, 서연아, 네가 여길 어떻게... 강 회장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 회장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졌고 유라와 한미숙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서연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권지혁과 함께 당당하게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권지혁이 대동한 변호인단이 그녀의 길을 열었다. 이장, 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상법 제365조에 의거 주주로서 긴급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강 회장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권지혁의 변호사가 내민 위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이미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다. 그녀의 발언은 합법적인 권리였다. 서연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아버지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눈에서 절망적인 공포를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뒤편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띄워졌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형물산의 대주주이자 현 대표이사인 강인철 회장과 태평양 바이오 박만호 회장의 추악한 배임 및 횡령 혐의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유령 회사 Y&M 인베스트먼트의 등기 서류와 자금 흐름도가 띄워졌다. 이 회사는 한미숙 씨와 강유라 씨의 이니셜을 딴 유령 회사로 두 사람은 이 회사를 통해 박만호 회장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불법적인 뒷돈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한미숙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대형물산과 태평양 바이오의 합병 계약서 원문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 합병이 대형물산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사기극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 계약대로라면 대형물산은 1년 안에 파산하게 되고 박만호 회장은 우리 회사의 모든 자산을 헐값에 차지하게 됩니다. 강인철 회장은 그 대가로 회사를 팔아넘긴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합병의 진실입니다. 주주들의 고성과 분노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 천하의 죽일 년이 궁지에 몰린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권지혁의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시선을 아버지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추악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당신의 딸인 저를 박 회장에게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약이 든 와인, 정신을 잃어가던 순간, 자신을 팔아넘기던 가족들의 차가운 얼굴까지. 그녀의 고백의 장르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악스러운 침묵이었다. 강인철 회장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제국은, 그의 명예는,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모두 거짓말이다. 증거 있어. 전현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박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권지혁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으로 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박만호 씨, 강인철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강인철 회장과 임원진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주주석에 있던 박 회장 역시 저항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한미숙과 강유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참한 뒷모습을.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옆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존재가 그 어떤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추악한 진실의 커튼이 걷히고 죄인들은 심판대 위에 세워졌다. 주주총회에서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대영물산 사태와 박 회장의 비리 제국에 대한 후속 보도를 쏟아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십 년간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정재계의 추악한 커넥션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박 회장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인철 회장은 물론 범행에 가담했던 임원진들도 모두 구속 수감되었다. 한미숙과 강유라 역시 불법 자금 수수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들이 평생 의지해왔던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법의 차가운 심판뿐이었다. 대영물산은 결국 상장 폐지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는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권지혁의 비서를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 아버지를 면회 신청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강인철 회장은
불과 몇 주 만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한때 위엄있던 기업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노인만이 앉아 있었다. 서연아, 와주었구나. 아빠가 다 잘못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변명과 후회가 뒤섞인 그의 말을 서연은 아무런 표정 없이 듣고만 있었다. 왜 그러셨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물었다. 왜 회사를, 그리고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리셨어요? 어쩔 수 없었다. 박 회장의 압박과 내 새어머니와 유라의 등살에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선택은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가고 싶었던 아버지의 욕심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오늘이 아버지로서 당신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당신은 없어요. 당신의 딸 강서연은 오늘 이 시간부로 죽었습니다. 부디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오세요.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구치소를 빠져나오자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날 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고요함이 어색하게 공간을 맴돌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의 계약도 이제 정리해야겠죠.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그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약이었다.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고만 있었다. 계약을 파기할 생각 없는데 예상치 못한 그의 대답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자 그가 몸을 돌려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계약의 목적이 변경됐어.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첫 번째 목적은 공동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건 성공적으로 완수했지. 이제 두 번째 목적으로 넘어갈 차례야. 그는 서연의 살짝 불러온 배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배를 감싸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이가 그의 손길에 반응하듯 작게 움직였다. 내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이 계약의 새로운 목적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강서연, 당신이라는 여자.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파트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빠져들었다. 이건 동정이나 책임감 따위가 아니야.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규칙적이고 강한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이 아이에게는 진짜 가족이 필요해. 그리고 나 역시 당신과 이 아이와 함께하는 진짜 가족을 원한다. 그의 담백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평생을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배신당해왔던 그녀였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녀에게 사치이자 환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가 그녀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 계약 말고 진짜 부부가 되어줄 수 있겠어.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방울 위로.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다가와 닿았다. 그것은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따뜻하고 진실된 입맞춤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빠르게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박만호 회장은 수십 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가 드러나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강인철 회장 역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한미숙과 강유라는 모든 재산을 잃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회적인 낙인이 찍힌 채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강한이 들려왔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터였다. 과거 대형물산이 있던 자리에는 SY 파트너스라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가 들어섰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회사를 서현이 사제와 진성그룹의 투자를 받아 인수한 것이다. 그녀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부실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잇되 아버지의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다. 강 대표님, 다음 주 미국 출장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 올라왔습니다. 김민준 대리. 아니, 이제는 SY 파트너스의 핵심 멤버가 된 김민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서연은 만삭의 몸으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과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김 실장, 출장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제가 다녀올 때까지 회사는 잘 부탁하고요.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김민준이 믿음직스럽게 웃어 보였다. 그녀가 일을 마칠 때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따뜻한 허브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의 총수이자 SY 파트너스의 든든한 조력자이며 강서연의 남편이었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어 무리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익숙해진 다정한 걱정이 묻어나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뒤로 다가가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거의 다 끝냈어요. 당신이야말로 바쁠 텐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내 아내와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권지혁은 서연의 의자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의 부푼 배에 가만히 귀를 가져다 댔다. 우리 아빠 목소리 들리니 엄마 그만 힘들게 하고 이제 슬슬 세상에 나올 준비해야지. 그의 다정한 모습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 그들은 서류상의 부부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을 키워가는 진짜 부부가 되어 있었다. 배신과 기만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며칠 후 서연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이름은 권시우, 쿠안슈유라고 지었다. 때를 맞춰 내리는 비라는 뜻처럼 아이는 그들의 메마른 삶에 단비처럼 찾아와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병원 특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서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와 아이의 모습을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을 닮았어.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한 게. 나중에 여자 꽤나 울리겠는데.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니, 당신을 닮았지. 이렇게 평화롭게 잠든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뜨고 세상을 놀라게 할 거야. 권지혁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그의 말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문득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이복 동생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
그녀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으로 떨어졌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뱃속에 작은 생명을 얻었으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지 못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무슨 생각해? 권지혁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물었다. 그냥 모든 게 고맙다고요.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을 만나게 된 것도, 우리 시우가 와준 것도, 과거의 아픔까지도 전부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 권지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그들이 함께 지켜낸 도시, 그리고 이제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다. 과거의 악몽은 끝났다. 배신으로 얼룩졌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완전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다.